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네,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이 시작돼도 코로나 위험성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에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그 후의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의 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신축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1월 1일이 맞죠? 네, 여기도 이제 신축년의 첫 하루가 밝았습니다. 지금 아침인가요? 노르웨이는? 네, 여기 아직은 아침 10시 정도입니다. 예, 노르웨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랄지 노르웨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럽치고는 가장 우량한 편에 속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괜찮은 편에 속하다고는 하는데 예. 대만이나 한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확진자의 비율이 한 3-4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괜찮다고 하는데도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3-4배 확진자 비율이 높다. 예. 네, 그만큼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생존력이 좋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생존력이 좋다. 같이 갑시다 님이 노르웨이도 신축년이라고 부르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노자 선생님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노르웨이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제는 경자년, 신축년 이제 이런 단위로 여전히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전 인류에게 2020년은 코로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한 해였는데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를 거의 탈 수 없었던 한 해로 기억하는데 예. 저한테는 그것이 손실이었다 하더라도 지구한테는 좋았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예. 여행 제한이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한때 노르웨이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실업률도 기록했습니다. 15%의 실업률이었는데 노르웨이 역사상 이런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실업률이 15%까지 갔었군요. 록다운 때 많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되고 실업수단을 받게 됐는데 실업수단을 후하게 주니까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는 그런 그 사람들이 굶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실업률은 노르웨이 역사상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유럽인데도 미국도 한 15%까지 갔었는데 락다운 당시에요? 4월인가요? 네. 예, 그랬는데 북구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쪽은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많이 낮추는 정책을 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된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정상적 소득을 적어도 2주 실업자가 되고 나서 2주 동안은 여태까지의 소득을 그대로 국가가 보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취업을 돕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여행업하고 숙식업이 거의 망하는 바람에 실제 실업자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던 거는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예. 노르웨이에서 본 2020년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한 거죠.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K 방역. 여기에서도
네, 노르웨이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은 K 반역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왜 모방할 수 없는가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으로는 그 선거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의료진들의 엄청난 고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보건소 직원들, 간호사들의 과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삶 이런 것이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코로나의 해에서 기억되는 이미지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정치 특히 이제 2020년 검찰 개혁으로 아주 뜨거웠단 말이죠. 그랬는데 물론 뭐 논란도 많았었고 검사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검찰 개혁만큼은 정말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역사학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된 거지만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 예. 네, 아시겠지만은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조작이었죠. 그때 그 조작에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간신욱을 비롯하여 김상규, 손면석, 윤성만, 그러니까 여러 검사들이 사실상의 조작에 연루된 바가 있었습니다. 강신욱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법관까지 됐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각종의 관제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검찰들이 거기에 연루되고 나서도 하등의 반성이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었고 그 조직 안에서는 자존 능력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북한 흑화교 유우선 간첩 조작 사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은 공문수 위조까지 갔던 것이죠. 그랬죠. 거기에도 안기부 중전원이 이제 파견된 검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하등의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기소권을 독점해가면서 사실 내부에서는 거의 전체주의적인 조직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검사 동일체죠.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관련된 검사들은 어느 정도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나와서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공직에 절대 갈 수가 없고 조작에 연루됐다면 감옥 갔을 겁니다. 이 조작이라는 거는 그건 아주 심각한 공권력 남용, 공권력 악용 사건인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손방망이 쳐버리죠. 처벌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을 흔히 이제 묘사를 하는데 다이나믹 코리아, 재미있는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유럽 사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로 알고 있는데 두 사회의 어떤 장단점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북유럽 사회의 장점이라면은 여기에서 그나마 출산율이 0.9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0.9죠. 노르웨이는 그래도 1.6 정도로 출산율이 그것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은 주고 그러니까 집 마련이 훨씬 더 쉽고 집 마련이 쉬운 이유는 대부분 노르웨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이 36%나 되는데 노르웨이는 9%밖에 안 됩니다. 9%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정규직이기에
은행에서는 융자를 받아갖고 자기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기본적인 재분배, 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기본적인 재생산이 그나마 가능한 건데 신자유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사회의 생명, 사회의 물리적인 재생산이 이미 막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비정규직이 결혼을 못하게 되고 또 출산율도 저하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책도 내셨습니다. 미아로 산다는 것, 워킹 푸어의 시대, 우리가 짓고 싶은 세계. 제목이 상당히 좀 긴데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자유주의 근대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그렇게 체계화시킨 건데 여태까지 그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안전적 부분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나 일본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평생직에 한 직장에 평생 다니고 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고 한 나라 테두리 안에서 살다 죽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직장 근속의 평균 연하는 4년도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짧은 거죠. 이직률이 대부분의 산업 포화된 국가보다 한국이 한 2배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혼율이 지금은 노르웨이보다 한국이 더 높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직종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정적인 그 무엇도 없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액체 근대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묘사해봤습니다. 액체 근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액체 근대와 미아라는 말이 서로 상통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지요. 미아라는 게 말 그대로 길을 잃은 아이인데 액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딱딱한 그 뭔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런 건가요? 이렇게 미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만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희망 케이스에 속합니다. 희망적이다 그나마. 네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급속하게 신자유주의로 정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사회 재분배 시스템, 어떤 복지 국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찌감치 신자유주의로 정황했습니다. 한국은 심한 케이스다. 네, 그만큼은 심각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미아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끊고 신분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나마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 가고 돈을 내지 않고 대학에 가고 모든 대학이 서로 평등해지고 그 한국 특유의 그 명문 대학 그 학벌 카스트 시스템이 상대화되면은 그나마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일부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청년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자산이 적을 세대 이렇게 이제 지칭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취업난 결혼 내 집 마련 다 힘듭니다. 이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제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게 내 무능력 탓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능력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다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서민이 자기 집 마련하는데 20년 걸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시스템 탓이고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기 파괴적인 자기 탓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99%는 출세할 수 없는 것이 동서고금이 철칙입니다. 그러네요. 억울하면은 예. 억울한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억울함을 같이 토하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같이 해야죠. 연결하고 연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다들 출세하기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능력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대 포장하고 예, 억울한 게 당연한 걸로 몰아붙이는 그런 언론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네이버 기사 통계 보시면은요. 예. 조국 표천장으로는 한 3만 건에서 10만 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해도 2,4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죽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독거 노인들입니다. 예. 그중에 상당수는 아사합니다. 배고파서 죽습니다. 아사. 그러니까 예.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말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46%입니다. 예. 그 부자 나라 치고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나라에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수만 건의 기사를 표천장으로 올리고 이게 정상입니까? 왜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노르웨이 언론 환경은 한국과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노르웨이는 그나마 사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기사량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지만 노르웨이에서도 보통 보수 일간지 같으면은 예. 국채면이 전체의 5%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식단 비평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맛집 비평이 국채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고 치는 거죠. 교수님 노동 문제에도 오랫동안 천착해 오셨는데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해 그리고 산재 사망은 그건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참사입니다. 네. 한국의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잰 1인당 국내 생산은 42,000불이에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부자 나라가 다 된 건데 이 노동의 현실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가히 볼 수 없는 천극입니다. 지금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유럽 평균보다 한 3배, 한 3-4배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동유럽, 남유럽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는 실제로 노동자가 죽고 나서 제대로 처벌받는 경영자 예. 그리고는 사업주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실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교수님 2021년 계획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내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은 것 있을까요? 제 계획은 저는 이제는 연구년 하니까 그냥 작업을 해가면서 예. 잘 되면은 금년에 한국 문화를 통해 본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 책을 내려고 합니다. 예. 계속 연구하시는 그리고 것이고요. 예. 메시지 우리는 지난해에 너무나 고생이 많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생하는 사람이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자. 네. 예, 고맙습니다. 공물주가 아닌 실제로는 반역 같은 일에 고생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에 감사합니다. 계시는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볼까요? 정현정 씨 나와주세요. 네, 해가 바뀌면서 찬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 내내 중부지방은 낮 기온 역시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새벽부터는 또 다른 눈구름이 유입되겠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들이를 자제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도로 상황 평소 휴일 저녁보다